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네. 요즘 이렇게 편찮으신 데가 다들 계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홍준표 허리가 아파서 심정차장. 네. 허리가 아프다. 왜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 왜 나온 겁니까? 청와대 오찬 회동에 가지 않고 대신 나는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충북의 수해 지역을 홍준표 대표가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 장화를 신어주고 벗겨주는 장면이 1시간 동안 한 봉사활동보다 더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겨줄 때도 옆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렇게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벗겨줄 때도 역시나 허리는 굽히지 않고 저렇게 옆에 관계자들 손을 잡고 신고 벗고를 해서 저 사진이 지금 봉사활동보다 더 핵심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장화 신고 벗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만 이렇게 뭐 걸터 앉아서 신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지금 저거는 이제 벗는 장면인데 저 밑에 또 하얀 천이 깔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그래서 갑질 뭐 황제 장화다 뭐 저렇게 보여요. 국구로 앉아서 저렇게 깔고 저런 모습이 또 사진에 SNS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붙으셨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홍데렐라라고. 보통 이렇게 유리구두를 신겨주는 동화 아시죠? 그래서 장화가 발에 맞나 안 맞나 신겨주는 장면 같다. 또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장화 신은 고양이 뭐 이런 이제 대목들도 있는데 장화 신은 홍준표를 드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자 이게 좀 요즘은 삽질한다라는 표현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긴 하지만 나는 정말 말 그대로 삽질하고 왔습니다. 그 누리꾼들이 몇 분이나 삽질하셨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저 장면을 연출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그 시간에 청와대에 모여있던 모습에게 자, 난 들러리스러는 못 가겠다. 다른 야당 대표들은 다 들러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표현으로. 그래서 정치 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리꾼들은 홍준표 대표 또한 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해 복구 봉사 쇼를 했는데 무슨 도움을 주고 오셨습니까? 하는 질타가 지금은 도는 게 또 사실입니다. 홍 대표가 그 도의원들 있잖아요. 그 외유 이른바 연수를 떠난 도의원들 4명. 충북 도의원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무적인 그렇게 감각이 없냐 이럴 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는 걸 저기서 또 본인 스스로도 노출을 해서 사실 저런 데를 가게 되면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칭찬을 받는데 본인은 수해 복구 현장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뭐 효과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청래 전 의원이 이 장화 신는 것 관련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화 신는 그 모습을 올렸어요. 그 모습이 좀 홍준표 대표가 좀 비교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는 좀 정청래 전 의원이 지금 보시면 앉아서 장화를 이제 직접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골에서 일 좀 해본 사람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배어 있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청래 전 의원이 굳이 이제 참여정부 시절 노 대통령 모습을 찾아낸 것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비교된 건 왜 그 시간에 수해를 갔느냐. 청와대 대표 모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더 좋은 명분을 내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해 복구를 위한 봉사의 효과는 미미하고 그 시간에 이 야당 대표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옮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직접 이렇게 테이블을 뜨거운 날 옮기면서 야당 대표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부산한데 아니 굳이 그 자리를 안 가시고 다른 곳에 엉뚱한 데 가셔서는 이렇게 구설을 일으키십니까? 하는 형식으로 또 사진이 비교 사진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무 감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홍준표 대표가 어제 저녁에 SNS 글을 올렸는데 여론조사 그동안 계속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본인들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판이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지금 회복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고 연말쯤 되면 과거의 보수 쪽 지지층은 다 회복될 것이다. 영남 지역에서 민심이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수도권도 완만한 회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에서 49, 46까지 소폭 하락세고요. 빨간색의 자유한국당은 올랐는데 완연한 상승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9에서 11 정도. 나머지
바른정당이 8, 정의당 8, 국민의당 5,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과연 홍준표 대표의 생각처럼 이 보수 쪽의 지지율이 많이 쫓아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83에서 80으로 이번 주에 74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74라는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6%포인트가 한꺼번에 빠졌다는 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좀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신종수 차장 보기에는 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지금 갤럽에서 수치를 내놓으면서 분석도 했지만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자영업자들 지금 10,000원을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7,000원대로 그렇죠.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올해는 16.4%. 하지만 16.4%라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린 거거든요. 아마 역사상 최고로 올렸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뭐 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 직원 하겠다. 평생 아르바이트 직원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민생고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하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뭔가 좀 큰 변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아마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정책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다음 주에 김동연 부총리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해서 화요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도 나올 것이고 부동산도 어떻게 할지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지지율이 과연 계속 탄탄하게 지금처럼 유지가 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국회에서도 지금 증세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맺어질지 좀 수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가장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도의원인데 이렇게 화제가 네. 될 줄은 뭐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지금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수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도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갔는데 네. 어제 2명은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해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절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려 잊지 못한 행동에 크게 실망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총 4명이 떠났는데 지금 2명만 돌아왔어요. 네. 근데 뭐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 팩트들을 체크하니까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매우 많다예요. 네. 비어있는 자리가.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같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돌아오려면 예. 웨이팅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빈자리가 나면 돌아오는 건데 대략 한 내일 주말 정도엔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제 왕복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항공편이면은 원래는 이게 8박 10일짜리기 때문에 예. 열흘 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바로 당기려고 하니까 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죠. 부랴부랴. 네, 네. 하지만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면 즉시 돌아올 수 있는데 예. 이때는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으로 이제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공비로 나갔으니 그 공비로 돌아올 수 있는 항공편을 찾다 보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 2명은 어쨌든 빨리 왔고 2명은 늦어졌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명이 도의원이 떠날 예정이었고요. 이들은 이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 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1명은 안 떠났고 예. 4명만 떠났는데 네. 이 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 의원, 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2명이 돌아갔고 2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철 도의원이 예. 네. 바로 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아, 위원장이군요. 네. 그래서 내일 돌아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카메라 러시 엄청나게 받게 될 텐데요. 네. 네. 귀국 첫 일성이 뭔지 예. 저는 한번 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저께 돌아온 두 분은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를 석고대죄 하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부분에서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학철 도의원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나는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죄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확신범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뭐 세세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가기로 했고 얘기를 해요. 예. 본인의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보면 뭐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이제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김학철 그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국민이 레밍 같다. 네. 전 처음 알았습니다. 들쥐, 레밍이 들쥐. 뭔지. 네. 제가 찾아봤어요. 왜 레밍은 뭔데 레밍에 비유했지? 봤더니 레밍이란 보시면요. 집단 자살 라그니즈라고 하는데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에 떨어져 죽는 습성. 가끔 제가 보니까 동물원은 그런 데도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줄 서가지고 호수로 들어가거나 뭐 절벽 아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 있고. 그래요. 네. 딱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저 김학철 의원 얘기는 야 국민들이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뭐 레밍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우리는 잘못했어라고 딱 앞장서서 가니까 국민들은 비판 없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 언론을 따라 줄지어 따라간다. 예. 당신들이 뭘 알아? 당신들 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를 함부로 비판하는 거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범죄로 한다고 뭐 확신범의 수준이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일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정말 궁금한데 아마 지방자치 실시된 이후에 가장 많은 언론 카메라를 받은 도의원일 겁니다. 그래.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제목을 왜 토요일 귀국 왜 내일인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자로서 생각할 때는 토요일에 신문 기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일요일자 신문을 안 찍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에 관심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토요일 날 물론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혹시 그래서 내일을 택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건 뭐 지금 본인에게 뭐 다른 도의원에게 쏟아지는 비판도 있지만 특히 본인이 엊그제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 한 레밍이라는 그 발언 자체가 아주 국민들이 비판을 넘어서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 분분이죠.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뭐 토요일 들어오든 일요일 들어오든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정말 석고대죄를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이미 뭐 당에서도 다 제명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 지역구 지역민들 떠나서 국민들 자체도 뭐 내년 바로 선거 아닙니까? 예. 선거 결과는 뭐 보나마나 빤한 거고 본인으로서도 지금 다르게 어떻게 돌아서 똥동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당으로서도 큰 어떤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입단속을 좀 할 거고 아마 본인이 지금 석고대죄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이게 네. 지방자치법에는 이 국민소환제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이 안 되는 아니죠. 건데 네.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단체는 국민소환제. 네. 국민소환제를 좀 설명을 잠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 예를 들면 도의원이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제 국내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장,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하남시장이 국민소환제에 걸렸죠.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아마 이 발의가 절반의 절반. 발의에 찬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려오시오. 그 직에서 물러나시오가 3분의 2가 넘으면. 그러니까 이게 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뭐 3분의 2 발의, 뭐 절반, 뭐 참석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만 네. 그 많은 주민들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뭐 아주 작은 기초지자체라 해도 몇만 명에서 통상적으로 몇십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이 서명을 하고 투표를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주민 소환에 대해서 이 시장이 신임 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했을 때 3분의 1의 주민들이 거기서 내려오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절차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니라 이 헌정사상 별로 유례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한 건, 두 건 정도입니다. 예. 그나마 국회의원들은 이 또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입법기관이 자기들만 쏙 뺐냐 이런 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학철 도의원의 경우에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성남 민심이 즉시 내려와라라고 했을 때 이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됐을 때 네. 이것이 이제 처리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벌써 이제 설왕설래한 것인데 네. 저는 그와 상관없이 일단 입국을 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지금 도의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본인은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잘못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인데 그 방식이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를 하면
우선 인터뷰 내용이 전 너무 이상한 게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네. 지금 청주에 물난리가 났는데 왜 갔느냐라고 따져 묻는데 세월호는 왜 끌어들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부터도 그렇고 자신이 쭉 보아왔는데 우리 국민의 성향이 들짓대와 같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명예직이면 제가 아까 확신법인 얘기를 하셨는데 소신 발언 뭐 비난은 많이 받겠지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네. 그 지금 누리꾼들은 레밍의 세금을 받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예요. 네. 그 레밍들의 세금을 받아서 여행도 외유도 떠난 거고 네. 명분은 연수지만 지금 도의원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세비를 받습니다. 보좌관 뭐 다 이제 쓰는 예. 거고요. 5천만 원 내외를 받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한 1억 7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좌관 한 9명까지 주지 않습니까? 뭐 또 국회에서 이제 의원 사무실 제공하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못진 않아요. 네. 국회의원보다는 작지만 5천만 원이면 중소기업 임원 연봉이에요. 네. 지금 최저시급 올라간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5천만 원 받아서 도정에 일을 한다고 하는 분이 또 이 결국은 이 세비를 가지고 외유를 떠난 분이 아니 그 내는 국민들을 섬겨 모시지 못할 망정 해당 지역에선 저는 이번 수해로 자기 자택에 물이 들어왔으면 네. 떠났겠냐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주민소환제 아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잠깐 얘기했지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주민소환제가 그렇다네요. 이 시장, 군수 이런 자치단체장은 장은?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발의가 필요한 10% 것이고요. 발의. 그다음에 이렇게 구의원이나 시의원, 시군의회 의원은 20%의 서명이 5분의 필요하다고 1 합니다. 되는군요. 대신에 투표율이 3분의 1, 그러니까 33%를 넘겨야 되는데 네. 과거에 두 차례 투표를 했었는데 네. 이 투표율이 안 돼갖고 31%, 그러니까 11% 이렇게 해서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발의된 게 2번이고 예. 투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만큼 이게 팩트네요. 이제 주민들의 어렵죠. 발의를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김학철 의원도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저희가 맞불사 수리원 네. 이렇게 제목을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네. 이제 수리온을 대표적인 이제 방산 비리의 어떤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발표회 장에서 난데없이 수리온 헬기 영상이 공개가 돼서, 저건 먹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쩌다 저런 일이.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는 사람 잘못 채운 거예요. 예. 두 가지를 나눠보면 형식과 내용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100대 국정과제 나오는 장면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웬만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탁현민 행정관은 절대 경질하지 않겠다. 네. 나라도 경질 안 하게. 왜? 그림을 너무 잘 만듭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의 한 25%는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탁현민 행정 그렇게 그림을 예쁘게 만들고 무선 마이크부터 이 PT하는 거, 영상 구성까지는 본인의 어머니가 잘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채우는 거는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 대회 형식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형식에 대해서 직접 칭찬했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용도 잘 정리가 되고 전달도 전달도 잘 됐다라고 하면서 저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을 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했으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물러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오늘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저거 탁현민 행정관이 만든 게 아니라요. 국정자문위에서 만든 건데요. 라고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굳이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심정상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어디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왕행정관이라는 그런 표현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이 한 일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산뜻한 그런 그 행사였다고 대놓고 칭찬한 경우도 사실은 드문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의 이 백브리핑에서 저 수리온이 잘못 나간 그 영상은 탁현민이 아니라 국정자문위에서 만든 거다라고 굳이 이렇게 해명을 해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행정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 왕행정관이라는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여야 대표 초청 오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춘제에 대한 재정비를 지시했다는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방법을. 아,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아마 앞에 누군가가 흰개미가 갉아먹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리서치를 한 모양인데 나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나무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더 빨리 부식된대요. 그 니스가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나무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그러고 고기도 안 좋아졌고. 그러네요. 고기가. 네, 이제 칠했던 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진짜 정말 막 굉장히 노후된 느낌이 들어요. 원목재 색깔이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멋진데 처음에 막 칠했을 때는 혹시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람 안 사는 집처럼. 장소, 신정수 차장 같은 경우는 또 기억이 나는 장소일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했던 그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되기 마지막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를 이제 갑자기 경례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상춘제가 있었는데요. 1월 1일 그날 뭐 하여튼 눈도 되게 많이 왔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저 상춘제를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어떤 곳인지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찬 만찬을 보통은 지금은 청와대 저 본관이나 아니면은 그 비서동에서 하는데 당시에는 오만찬을 본관이 아니라 저 상춘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80년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저기를 약간 개축을 해가지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회고록 같은 거 읽어보면은 저기서 아들 결혼식도 시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사한 장소고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넓은 홀이긴 한데 그 우리식 그 파티장 같은 느낌. 그래서 외빈들을 그 이후부터는 많이 초청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저 임기 후에 기자들만 그 마지막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 각국의 외교대사들 부인이 왔을 때 취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저기를 그 연회 장소를 한번 제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을 한번 즐겨보라 이런 취지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니까 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낡았습니까? 굉장히 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와대가 뭐 다 들어가면은 의리의리하고 막 뭐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지만 곳곳이 건물들이 비서동도 여민관도 그렇고요. 굉장히 낡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저기는 더더군다나 원래 신흥수 대목장이 나무를 가지고 지은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계속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낡고 노후한 부분들이 저는 비전문가지만은 그 곳곳에서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제대로 한번 보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옛날에 그 모습을 제대로 구현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든 게 1980년이니까요. 벌써 지금 4년 됐네요. 그러니까 뭐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낡은 그게 있을 테고 원래는 저 자리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상춘실이라는 그런 게 있다가 1978년도에 목조 과옥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다 상춘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1983년에 이 신흥수 대목장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 청와대 안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기빈들 왔을 때라든지 뭐 여야 대표들이라든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뭔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제 상춘제를 많이 이용했는데 아무래도 뭐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좀 한번 고치기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대화하는 거 보니까 뭐 일부 다른 TV 프로그램을 좀 선전해서 좀 그렇지만 알쓸신잡이라고 뭐 알아두면 있는 것이 유행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아네요. 니스가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고 보기에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야 관계가 좋고 잘 나가면 이렇게 건물 증축이나 대축이나 이런 거 할 때 합의 좀 잘 될 텐데 물론 이건 뭐
여야 합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춘제가 어떻게 새롭게 재단장을 하는지 저희가 그 과정도 취재해서 자세히 언젠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